예, 저희가 앉으면 테이블마다 보이긴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두 개 다 쓸까요? 아니면 하나? 예, 아니요, 그걸로 하시면 잘 들어가요. 아니, 원래만. 예.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님하고 거의 경기도 기본소득을 거의 만들어 오신 진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을 예, 이루어 오신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화폐로 지급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이들의 삶의 다채로운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랜덤 배정 효과를 주는 이 성향점수 매칭 방식 PSM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사용해서 비교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방금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의 유영성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에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민선 7기 시작하면서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이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한 거죠. 실험을 해서 2019년부터 지금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제가 2019년부터 해서 그 정책 효과 분석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 해서 올해 초에 저 연구 결과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약간 좀 뭐 시험적인 수준에서 이제 하다가 점점 해가 이제 갈수록 좀 방법론도 그렇고 조금 더 정교해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최근 이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하는데 그 이중 차분 분석법을 써요. 그게 이제 정책학에서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약간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펜서티 스코어 메서드라고 하는 이제 성향 점수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그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뭐 질적 분석한 부분도 있고 또 회고적인 방식에 의해서 전에 2019년도, 20년도 뭐 이렇게 21년도 본인들이 응답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그때 응답했던 값을 자기는 지금 평가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좀 그렇고 오늘은 이중 차분 분석하고 DID하고 PSM 방식 같이 접목시킨 거 이걸 가지고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년 기본소득의 정책 관련된 효과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지지 않을까. 더 뭐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해가지고 뭐 서베이를 해서 하는 거는 그냥 양념 정도지 이게 아마 메인 디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뭐 이제 경기도는 외국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어로 썼는데 경기도가 어딘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실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경기도가 서울에 이렇게 서라운드 하죠. 서라운드 이렇게 서울을 가운데 놓고 뺑 둘러싸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한 400만 명 정도 돼요. 한 나라죠. 규모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이제 28개 도시하고 시티가 있고 3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행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시에서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이제 뭐이 청년 배당의 이름 하에 실행이 먼저 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님께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의 정책으로서 이제 실행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셔서 지사를 하시니까 그대로 그거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체는 청년 기본소득의 모체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이 스킴의 구조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24살 딱 만 24세죠. 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남시에서 최소 3년 정도 살았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나중에 경기도로 오게 되면 3년만 가지고 하니까 이제 3년 딱 못 채웠던 사람들이 쭉 수십 년간 살아오다가 잠깐 서울 이렇게 좀 옮겼다가 다시 왔는데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뭐 이렇게 컴플레인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실행을 할 때는 쭉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데 일단 성남시에서는 딱 3년입니다. 만 3년 딱 채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얼마를 줬냐면은 우리 돈으로 연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줬고 분기별로 이게 이제 1년에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지급이 됐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줄 거냐 하다가 당시 이제 지역 내 성남시의 지역 상권도 조금 생각하자 해서 정책적 목적의 우리가 말하는 순전히 기본소득보다도 이거를 활용한 다른 정책적인 이제 타깃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이뤄보자는 차원에서 지역화폐 방식으로 썼어요. 지역화폐는 바우처는 아니고요. 우리 첫날 서정희 교수님 발표할 때도 이건 바우처가 아니다. 인카인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현금인데 현금 딱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지폐나 아니면은 이런 그 코인이나 이런 걸로 주는 건 아니고 뭐 크레딧 카드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노트 형태로 해서 주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닉 그런 화폐를 주는 방식을 쓰는데 약간 제약은 따라요. 이제 소비처에 있어서 제약은 따르니까 그 기본소득이 원래 의도했던 현금을 줌으로 해서 오는 자유로움은 약간 제약이 따른데 실제 일상에서 저게 뭐 1년에 한 100만 원 받는 건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뭐 어디 백화점 가서 그냥 몇백만 원에서 쓰고 그런 것들 아니니까 다 그냥 그 지역 내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스토어에서의 그 물건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서 시작 단계에서는 가맹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힘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 넓어져서 늘어나가지고 경기도만 놓고 보면은 한 50만 개 이상의 가게들이 다 이렇게 가맹점을 하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용하는 데서 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거의 현금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쿼자이 캐시 정도로 준 현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역 화폐로 했고요. 당시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이게 그대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대상 똑같고 다만 3년 기간에다가 10년 총 합쳐서 10년이 플러스 됐다라는 것이 있고 뭐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다만 이제 경기도가 하다 보니까 재원의 분배 방식에서 경기도가 자기 예산을 전체를 다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는 도의 예산으로 하고 30% 정도는 그 시군들 예산으로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가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 기간은 뭐 그 지사의 재임 기간인 4년을 놓고 일단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가는 걸로. 근데 지금 2023년인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지사가 부임을 하셨지만 하던 것들이 그대로 연장해서 지금도 아직 실행 중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로 하고 있고 뭐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도지사로 계셨죠. 네. 다음이요. 과연 그러면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우리가 말하는 실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베이직 인컴의 그 5가지 원칙들 물론 플러스 뭐 6가지 뭐 충분성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가지 원칙을 그대로 다 준수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냐라고 하면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뭐 국가가 해야 되겠죠.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지자체, 경기도도 하나의 작은 국가라고 놓고 보면 한 1,400명 되니까 그 그대로 한다면은 뭐 말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왜? 재정의 문제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자체는 조세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세 재정권이 있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어, 주어진 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그런 그 기본소득을 여기다 갖다가 들이밀면 로컬 이런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뭐 그 정도는 양보한다 치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원칙을 한번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형태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연령을 딱 그냥 24세로만 딱 한정을 하니까 24세 내에서는 그 차별하지는 않고 다 주기를 하는데 24세 한정하니까 이거는 범주라고 할 수 있죠. 범위를 이렇게 상당히 좀 줄여서
보편적이긴 한데 그래도 범주 보편성적인 성격을 띈다. 그러면 보통 청년 그러면은 19세부터 34세, 뭐 최근에는 39세까지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청년을 다 대상으로 해야 하면 또한 좀 완전한 형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편성을 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 중에서 24살 굉장히 예산의 제약이 너무 19세에서 34세까지로 해도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일단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일단 24세를 대상으로 해서 24세가 우리나라는 대개 다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그 나이가 졸업하고 취직도 힘들고 여러 가지 가장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했다. 그다음에 무조건성인데 이거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무조건성은 그대로 우리가 충족을 하고 있고요. 인디비주얼리티 개별성 또한 충족하고 있고 이거 가게 뭐 가구 단위로 가구주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주기적인 이게 정기성 부분인데 이거는 24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1년밖에는 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 1년 주는 거를 과연 정기성이라 할 수 있겠냐? 그걸 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1년에 4번 나눠서 하니까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약간 주기성을 띠긴 하는데 1년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성은 그냥 한 세모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성 부분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코자이 캐시 형태로 해서 이것도 약간 준정기성으로 준현금성으로 이것도 세모 정도.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조건성이라는 부분은 충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성도 충족하는데 그 앞에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그런 보편성 부분은 약간 좀 완전하지는 않다. 그 나머지 부분도 약간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이 정도만 된다고 해서 로컬 베이직 인컴 차원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기본소득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본소득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기본소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본소득에서 다른 부분도 물론 쟁점이 되는데 경기도가 이제 특히 좀 경기도 맥락에서 쟁점 사항으로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게 이 지역화폐를 쓴다는 부분인데 이 지역화폐라는 게 보면은 그 현금을 주면 그냥 본인이 자유롭게 다 쓸 수 있죠. 그만큼의 이제 본인의 효용도 커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기본소득의 부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일단 지역 화폐를 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 경제에 있어서 지역 상권들에 있어서의 그 좀 경제 활성화 이런 거를 좀 해보자는 그런 정책적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런 각각 시군 내에서의 시군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경계가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골목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들 그러니까 특히 그 연 매출이 10억을 넘어가면 안 되고 10억 안쪽으로 미만으로 떨어지는 근데 1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1억 정도씩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그런 가게들 소상공인들 놓고 봤을 때 1억 매출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이게 폭을 넓게 해준 거거든요. 실제 우리 무슨 편의점이나 이런 앞에 뭐 이런 시장 가면은 한 달에 1억씩 매출 거의 못 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봐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급 방식은 되게 이제 뭐 지폐나 아니면은 이런 카드 방식이나 아니면 모바일 결제하는 방식을 써서 실제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화폐라는 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행하는 정책적인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발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이게 지역화폐 발행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재정적인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그 100만 원어치를 사면은 110만 원어치 이렇게 충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100만 원짜리를 뭐 95만 원에 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5만 원이나 아니면 10만 원 정도의 그 차익에 해당되는 만큼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서 하니까 현금 대신에 이거 쓴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놓고 보면 더 그만큼 더 조금 더 큰 부분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현금하고 같이 이퀴벌런트 하게끔 볼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해서 보니까 적정 할인 인센티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제 물어서 조사를 했더니 보통 한 7%에서 10% 사이 나오더라고요. 15%까지 가는데 평균 하면은 10% 이렇게 내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닌데 실제 실행했을 때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을 적정하게 놓고 보니까 이 정도라면은 현금 주는 거나 금액이 있어서의 차이 그렇게 놓고 봐서 이게 지역화표가 단순히 약간의 제약만 두는 게 아니라 플러스적인 면도 주니까 이건 뭐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장을 가지고 있다. 다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정책 효과를 이렇게 좀 측정을 할 것인지 이거 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difference and differences 이렇게 DID 분석을 합니다. 그 이론적인 설명을 그냥 조금만 드리면 그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 전이 있고 실행되고 난 후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실행 전에 비해서 실행 후에 이런 변화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떤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잠재되냐면 시간의 변화 흐름상 어떤 생각지 못한 이런 요인들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그게 개입돼 있는데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이게 효과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시당초부터의 그 어떤 또 다른 그런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어요. 시간 외적 요인들이. 이런 두 부분들이 같이 작동을 하는데 사전 사후만 놓고 사후의 결과만 놓고 이렇게 효과 있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간 외적 요인하고 시간적인 요인들을 다 같이 통제를 만일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아마 나타나는 변화는 그 실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든 있을 거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그 둘 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둘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그런 그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요인들, 시간적 변화에서 나오는 요인들 다 통제하고 나머지 부분의 그 나타나는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그 효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저기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외 지역이라고 놓고 보시고 저 검은색으로 표시돼 가지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파선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온 거는 경기도라고 놓고 보시는데 실제 정책을 하니까 이제 직선으로 쭉 해서 검게 나온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 다 빼고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차이만큼이 정책 효과가 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DID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요. 근데 예,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의 사전 사후 그다음에 처치 집단으로 실제 실험을 했던 그런 집단하고 그런 통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저기 조합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책의 이제 그 효과들을 보기 위한 이제 그 정속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의 카테고리는 뭐 여기 행복, 건강, 그다음에 뭐 인식, 그다음에 태도, 경제적인 행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꿈자본이라는 것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좀 세세한 그 서브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각각의 저희가 이제 또 그런 항목들을 쭉 이렇게 아이템들을 설정해 가지고 저런 정속 변수 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DID 그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이제 방정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방정식까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전 사후 그다음에 그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그 DID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성향 점수 그 매칭법을 메서드를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사는 2021년 4월에서부터 2022년 3월간의 그 사업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놓고 했고 그래서 사전 조사는 2021년 5월에 했고요. 사후 조사는 2022년 8월에 했습니다. 지역 화폐를 받고 쓰기 전에 이렇게 한 거고 사후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게 보통 한두 달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본인이 썼던 것들, 썼던 것들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조사 기간을 저렇게 설정했고 자료를 조사하니까 처치 집단들은 한 6,200개 정도가 샘플이 나왔고
통제 집단 같은 경우들은 한 5,400개. 이거는 3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경기도 내에서 24살에 21살, 23살 또는 26살부터 28살 이렇게 2개 그룹이 있고 경기도 외 지역은 24살 이렇게 해서 3가지에 비교할 수 있는 통제 그룹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총 나온 데이터는 한 5,400개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소위 해서 사전 사후 비교 아니 그 통제 아니 이제 실험 집단 비교 집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동일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쭉 그냥 같이 간다는 평행해야 된다는 사전 전제가 깔려야 돼요. 이 DID가 유효하려면. 근데 만일에 그게 서로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이 DID 적용하는 거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평행하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현실에서 워킹한다 그러면 그냥 DID 결과만 가지고 장기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성향별로 그룹별로 그룹핑을 해보면 그 안에 어떤 성향을 보여가지고 동일한 패러렐한 그런 조건들을 잘 안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성향 점수들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그걸 걸러내는 방식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PSM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PSM 방식은 뭐 그런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그 스코어 점수를 내기 위한 그 로짓 분석 그 모델은 그 수식인데 뭐 여기서 수식은 굳이 그냥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런 확률식을 써가지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한번 이제 그좀 로짓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료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다 합친 거니까 11,720개를 그대로 갖다 써서 과연 어떤 값을 성향과 관련된 부분과 어떤 값을 보여주는가를 좀 추정을 해봤더니 앞에서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독립 변수의 이제 공변량들을 쭉 설정을 해가지고 쭉 하니까 그 수축 값들이 나오고 t 값들 보니까 굉장히 다 유효한 값들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이 얘기는 성향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뭔가 이 성향을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까지는 이 패턴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성향을 보인다. 이러면 DID 그냥 하면 안 되고 PSM 분석을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의 결과들을 걸러낸 다음에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점수 이거 PSM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실험 집단하고 비교 집단을 보니까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니까 왼쪽은 실험 집단인데 밑에가 이제 그 성향 점수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점을 만점으로 놓고 보면 밑에 점수고 위에는 샘플 사이즈를 보여주는 건데 오른쪽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어떤 분포 형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제 집단에 해당 비교 집단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긴 한데 왼쪽에 조금 치우쳐서 이렇게 많이 성향 보이는 모습. 중요한 거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범위가 거의 비슷하냐. 근데 실험 집단도 0.5에서 0.8 요 사이가 0.6에서 8 사이고 그다음에 통제 집단은 0.0에서 0.3 사이인데 요 범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이제 소위 해서 분명하게 어떤 프로페셔널 스코어를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 걸러내 가지고 총 그 한 1,380개 정도의 PSM 매치가 딱 되는 부분들을 좀 생성을 해봤어요. 근데 1,38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만일에 이게 매칭되는 정도의 그런 우리가 인계점을 좀 줘야 돼요. 최소 인계치를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다음에 이게 매치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한데 근데 성그러지겠죠. 근데 이게 만일에 이거를 꽉 줄이게 되면은 매칭은 아주 강력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양이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공변량을 어떻게 더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매칭에 해당되는 그런 그 데이터 수가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인계치를 한 0.1 정도로 놓고 보고 공변량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전에 썼던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한번 놓고 보니까 이제 상관계수가 0.998 그러니까 두 집단 간 동질설이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많이 통제되는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 1380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자료들은 다 날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딱 그런 어떤 성향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부분들은 다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DID 분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제대로 정책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DID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해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크게 카테고리를 5가지로 했는데 먼저 이제 행복도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위에 약간 좀 음영 처리한 부분들, 실험 집단 곱하기 사후집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그 부분만 보면 되고요. 어떤 다 유의한 결과를 안 났는데 통계적으로 값들이 다 플러스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도가 분명히 이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이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1, 2, 3, 4에 해당되는 부분은 1번은 전혀 통제 변수를 적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속 변수상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될 여러 가지가 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위에 다양한 것들을 다 통제를 하나씩 해봤고 마지막 4번에 해당될 때는 코로나 상황들까지도 다 여기다 변수를 넣어가지고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제를 다 해놓고 봐도 4번에서 값이 1.637 나오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가 나와서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 효과는 분명히 플러스적인 효과를 보였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하나가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러스 값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요. 네, 신뢰라는 부분, 인식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플러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그다음에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도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꿈 자본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 에스터리스크 2개 한 거는 뭐 0.5% 유의 수준이라고 보시고 3개 한 거는 뭐 한 1% 유의 수준이라고 보니까 상당히 그 강건한 형태의 결과값들을 보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유의한 결과를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가 아니게끔 나온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각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그 해당되는 부분에 서브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변수들을 설정을 했을 때 이런 값을 보였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를 한 27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혹시 막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간단히라도 좀 여쭤보시고 예,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 기본소득 처음에 성남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시작한 것들이 뭐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국가 단위의 기본소득을 한다면 그때도 지역화폐와 연동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의 원칙이 현금성이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 하면 현금성으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국가라고 해서 꼭 반드시 현금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원 정신에만 부합한다면 자유를 증진시켜주고 현금이 맞겠죠. 근데 그 기본소득이 꼭 그 하나만을 위해서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정책적 목표들도 설정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해서 같이 이뤄낼 수 있다면 이쪽 부분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 더 우리 사회 전체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다면 지역화폐 방식을 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지역화폐 이렇게 양분하는 식으로 보지 말고 둘을 적당히 50대 50 아니면은 뭐 10대 30 하든지 그거는 이제 컨센서스 이루면 되겠죠. 그렇게 혼합해서 가는 방식도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아주 짧은 한 1, 2분? 아니면 생각하셨다가 저희가 봤더니 가끔 어떤 분은 굉장히 발표를 한 10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기본소득 했던 것이 서울시에서도 했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조건성 원칙에 충실했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와 증여론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의 상호주의라는 예, 저한테는 좀 생소해서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시는 이상준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바꾸실 카메라 필요- 딴데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이상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바르셀 모스의 증여론과 그 르네 지라르의 희생제의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상호주의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이 기본소득 이런 쪽 분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멘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그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먼저 시작을 해온 사람인데요. 제가 뭐 그걸 시작하기 전에 뭐 철학적으로라든가 뭐 이런 뭐 신념과 이렇게 믿음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저희 좀 소속되어 있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97년에 처음 이게 입사한 이래로 한 26년, 7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그 평가와 이런 그, 그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참여소득, 이제 기본소득이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그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와 이 수치심이라는 문제인데 그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상호주의의 다양한 논의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증여론과 기본소득, 희생제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상호주의인 이 신뢰라는 개념으로 좀 15분 동안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여기 좀 그 그림을 그린 건 뭐냐면 자고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이 국가와 이 평민이라고 표현을 뭐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냥 손쉽게 엘리트 구조와 평민들 간의 이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두 가지의 싸움들이 벌어져 왔는데 하나가 이제 이 자산이라고 하는 소득에 있어서의 경제적 분배. 근데 이것을 꼭 우리가 분배라고는 표현을 해야 될지 배분이라고 표현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할당도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분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치적 권력 분배의 개념을 이제 해왔던 거죠. 특히 정치적 권력은 뭐 그 마키아벨리도 얘기했지만 노예들이라든가 이런 평민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달래고 얼르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마키아벨리의 그 로마사 농고 같은 경우에는 뭐 심지어 어떤 특별한 장에서는 평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든가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는 이런 특별한 장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소득 및 자산 소득인데요. 뭐 원시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증여론에서도 나오고 뭐 문화인류학에서 나오지만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단일 계급의 평등이 아니라 어떤 균형되어 있는 계급들 사이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지장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 이 엘리트 계급들을 이렇게 조롱과 뭐 멸시와 이런 형태들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받아와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국가와 사회 엘리트의 체제 유지 또는 뭐 그것이 뭐 국가란 개념 뭐 요즘 들어서 국가란 개념을 했었을 때 어떤 안정전 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조화와 협력을 가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르네지라르 같은 경우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그 희생물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희생되어 있는 희생물들을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자꾸 그래서 폭력적으로 다루는 건데 이러한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을 저는 이 논문에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능력주의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과 세 번째가 이 숙련이라는 기술에 대한 개발 요런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개인화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꾸 모든 거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을 해서 네가 능력이 없어서 희생당한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 배분에 있어서에 대한 논거로 기본소득을 저는 좀 주장한다고 보고 정치 권력 배분에서는 이제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좀 라고 보는데 이 우리가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그 노동의 상호주의라는 상호주의라는 개념을 자꾸 노동으로만 보게 되면 안 되고 국가와 사회의 체제 유지라는 관점에서
상호주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과 딜레마의 말씀을 드리면 윤리적 또는 도덕적 딜레마를 하는데 이게 결국 타인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게 좀 수치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일도 못하는 것들이 뭐 능력 뭐 한 푼이라도 벌지 막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수치를 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바로 그 자유주의 계몽주의가 넘어가는 로크리안의 소유 규칙들이 이제 이런 형태들로 나오는 건데요. 그 우리가 이 노동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노동의 관점으로 극대화시킨 것이 저는 이 마이닝 즉 광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에 있어서의 땅을 파가지고 막 광물을 채취하려면 그것은 한 사람의 힘이라도 필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빠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무임승차로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 상호주의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노동력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국가 국민 간 집단 간의 부채와 신뢰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노동의 상호주의 노동이라는 문제를 그 계몽주의 시대 때에서의 그 봉건 시대의 귀속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능력의 문제들, 그래서 경쟁에 밀린 낙오자들의 운명을 굉장히 무시해왔다는 점들,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이 성인이라든가 보다는 노동하는 성인, 그래서 이제 루터라든가 칼뱅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좌파 자유주의들 중에서는 이제 막스와 레닌들도 그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그 요즘도 사실 끔찍하게 해서 뭐 요즘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같이 하지 않는 이렇게 그 생산성들을 막 이렇게 신봉을 하다 보면 일하지 않는 놈도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국가혁명 레닌에서도 나타나고 그거를 마치 사회주의의 큰 어떤 그 신성 불가침의 것처럼 해온 것들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암암리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는 상호주의에 대한 관점과 개념을 바꾸자. 그리고 모든 실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정책의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예. 예. 다음도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상호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인데 이제 롤스라든가 그 하트 같은 그 철학 교수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있어서의 그 의무와 책임들을 좀 얘기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롤스 뭐 다들 기본소득에 나오지만 롤스가 뭐 말리부 해안에서 뭐 서퍼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것들이 이제 그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문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의무가 우리가 꼭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의무가 가리키는 한 꼭지점은 사회 구성원을 빠짐없이 챙기고자 하는 사회적 기여이고, 그래서 상호주의 실천, 다시 말해 상호 의존성으로 봐야지. 우리가 모든 걸 LA 하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해와서 그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라면 그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너도 거기에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꼭 노동이란 것이 아닌 뭐 이타적이라든가 양보라든가 뭐 그런 형태라 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 폭넓게 우리가 상호주의를 봐야지. 뭐 지금 즉자적으로 단기적으로 성과적으로 막 이렇게 상호주의를 보기 시작하면 이 끝도 핫도 없이 그 상호주의의 그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즘 막 특히 이제 뭐 건보료, 뭐 국민연금 문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들도 큰 틀에서 사회 유지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한다라면 이게 얘기가 좀 잘 풀릴 거라 좀 보는데 너무나도 막 그 재정적인 관점, 뭐 국가의 뭐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걸로만 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들을 그냥 일반 금융상품처럼 보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네. 그래서 오늘 나의 평범한 일상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같이 좀 보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업이라든가 환경의 재생에너지, 여성의 가정활동들도 이게 그러면 인식도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르네 지라르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득권의 계급 또는 주류 계급이 자신들의 권위주의 체제나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자들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보다는 폭력으로 이제 희생의 불만을 무마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서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다음. 그래서 그 상호주의 다양한 논의들을 저는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양보와 헌신, 그다음에 그 특히 양보 같은 경우는 포기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행동에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호주의가 숨어 있다.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누군가가 아 그래 그럼 나 말고 너가 하라든가 우리 뭐 저기 뭐 먼저 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사회를 굉장히 좀 평화롭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행위인데 이것을 우리는 상호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좀 상호주의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물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의 형식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증여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이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개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스의 증여에는 주고 받고 대각기라는 건데 이 주고 받고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로만 보게 되면 이건 그냥 교환이 돼 버리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본 것이 이제 그 갑자기 뭐지 그 야생의 사고 쓴 하여튼 그 사람 레비스토스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번째 의무인 신에 대한 선물 공의제도가 이제 신과 인간과 신간의 교환의 계약 교환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마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 홉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전쟁 상태들을 좀 안정되고 좀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증여라고 보고 그 증여가 결국은 상호주의의 보장하기 위한 행태라고 이제 마셜 챌린지가 70년도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론에서 상호주의가 그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는 리사이프로시티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불에서 나와 있는 저는 불을 모릅니다만은 프리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것들이 이 프리시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호혜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상호 의존적인 이런 관점으로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지위 안정을 위한 그 증여 경쟁인 것이 이제 네 번째인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 계급 사회들이 그 엘리트 계급들이 귀족 계급들이 자신들의 어떤 계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체제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그 위세가 높은 집단이 그 뭔가를 재산 전쟁, 그러니까 자꾸 베풀고 지출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고귀한 지출이라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와 위계를 획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표현에 양반들의 손이 크다라는 것들, 또 우리 그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북한 장교가 촌 이장한테 이 위대한 영도력이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만 많이 매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지 그 촌장의 권위도 사는 건데 지금 과연 우리 사회는 많이 매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들리에는 바로 그래서 네 번째 의무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분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심청전에 나와 있듯이 뭐 공양미 300성 뭐 것들도 그것도 마찬가지 뭐 그것도 뭐 공의제도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바로 그 지배 계급 양반 계급들의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풍요를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카스트제라든가 계급 관계를 형성하고 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렇게 일원론적으로 뭐 숲에 영영한데 뭐 재물을 바쳐서 뭘 한다 이런 것으로만 이렇게 꼭 자연과 신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나프라는 민속학자는 이 희생제의 공의제도는 하지 않으면 부채가 되는 건데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공들여 와야 있던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있는 것 중에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농산물, 뭐 양과 같이 가축들을 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제시하지 못하면 그 호모라보라스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노동의 상호주의 교환체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니체 같은 경우는 이 부채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그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는 장치로 인식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오늘날 노동의 윤리, 직업 윤리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막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수치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노예계급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낸 것들이 바로 종교, 정치, 국가제도와 같은 장치들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민 같은 노예 계급들은 귀족의 계급의 마인드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푸코가 그런 노동윤리 문화 규범으로 스스로를 자신들을 하나의 그 파번티콘으로 가두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 건데, 그래서 자신의 탓 노력 부족으로 개인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부터도 사실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개인의 문제로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그 부채의 그 양심의 가책을 강자의 덕을 지배하기 위한 약자의 꼼수에 불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의가 없애려는 것들이 바로 가까운 사이의 분쟁, 경쟁 상태, 질투심, 언쟁입니다. 요즘 사회에 있어서의 각자도생 시대가 되고 이 폭력을 멈출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바로 사법제도하고 희생제의인데, 이 사법제도가 바로 쓰지 않게 되면 규범이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규범과 신뢰를 잃어서 상호 복수가 시작되고 한마디로 각자도생에 대한 집단과 혈투가 벌어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거를 보다가 이거 발표할 때 이거 써야겠다 해서 캡처를 했던 건데요. 바로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그 인터넷에서 가장 그 빈도수가 높게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1위가 살인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결국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가에서 얘기하는 평등이란 거는 누구나를 살인할 수 있는 평등이라는 얘기했던 것들이, 저는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이 희생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 이 사람들에 대한 충분하다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 보상이 꼭 경제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배려라든 것들이 없으면 우리 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균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결국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 막스라든가 이런 또 존 스튜어트 밀, 멜서스들도 결국 인간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 결국 희생이란 것이고, 그런 것들 끊임없이 과잉인구, 잉여 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자본 축적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의 그 기본 희생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희생물이 된 실업자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라는 대상을 서로 욕망해서 싸우게 만들어 놓게 되면 아까 것처럼 살인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트들은 두 가지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옹벽을 쌓는 거죠. 못 오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선만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면 이에 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상호주의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응분에 대한 대가와 극진한 대접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 상태, 전쟁 상태로 간다. 거기서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다음. 예. 그래서 그 상호주의 양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하자.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저도 예, 이런 면으로는 한 번도 기본소득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혹시 여러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으면 이거 여기 있는 요거의 밑부분을 누르시고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이 없으시죠?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많은 부분 이제 인류학에 되고 계신데, 제가 이해하기에 인류학이 어쨌든 이른바 이제 역사 없는 민족에 대한 서구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다시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이런 시선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아까 많이 그러니까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빼놓으셨지만 어쨌든 많이 인용하신 여러 인류학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어쨌든 얻을 수 있는 어떤 시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 어쨌든 희생자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국 현재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고 제기하셨는데, 혹시 도리어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더 이전의 상태, 정말 부채와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던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냐, 혹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거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진적인 인류학자들은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그걸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른바 국가 이전의 상태의 인간들의 어떤 삶, 그게 이제 단순히 미개나 야만이 아니라 그때 돌아가는, 혹시 그런 관점에서 보고 더 확장을 해서 시간을 더 뒤로 올리셔가지고 이걸 재해석해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리 이런 것을 찾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발표를 보면서 매우 흥미롭고 굉장히 방대한 작업인데, 혹시 이왕 방대한 작업을 하셨으니 좀 더 확장해서 어쨌든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그, 야, 이거, 네. 제가 이제 그레이버 이 본문에는 그레이버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 그레이버의 주장의 핵심은 결국은 원시공산주의 사회의 핵들을 이제 펼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가와 제도와 어떤 그 뭐랄까 전쟁 이런 상태가 없는 것들을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레이버가 그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설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의 추구해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확장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까 지금 잘 들었고요. 제가 장애인들한테 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 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살아 만들었을 텐데, 시각장애인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하신 맥락 그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그걸 요구받는다가 강했었는데, 로봇에 걷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로봇세를 요구할 수 있지? 이게 제가 의문이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로봇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있는 것도 그것도 희생으로 봐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정책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의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법에 바뀐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가 잃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희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희생을 꼭 이렇게 죽음, 낙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게 하는 것들, 내가 뭔가 하고자 하고 되고 싶어했던 것들을 좀 멈추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희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기본소득에서 이제
그 어떤 상호주의를 이제 노동 이외의 것을 찾아보자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결국 조세형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여를 한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상호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소득에 비례해서 기여를 하고 정액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할 때 대략 한 상위 10% 정도는 순부담자가 되는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순부담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순부담자지만 당신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그 순부담액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만큼 순부담자가 될 확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순수혜자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좀 당신의 기여를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생각해서 좀 해라 이런 식의 설득을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구 단위로 이렇게 수요액을 가령 뭐 토지 배당을 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가구 단위로 수요액을 적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제가 뭐 비례세 10% 내서 기본소득 하자 그러면 뭐 연금을 작게 받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순수혜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만 어떤 합쳤을 때 순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설득할 게 아니라 인간이 상위 10% 좋은 직업을 가지고 상위 10%의 연봉을 받는 생활을 하는 기간이 10년, 20년 잘 안 되잖아요. 대기업 삼성에 다니더라도 뭐 일찍 퇴직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생각하면 당신은 전체적으로 순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잘 나가는 기간이 얼마뿐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떤 통시적으로 어떤 상호성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저기 저 교수님 말씀에 저는 답변은 아니고요. 교수님 말씀에서 갑자기 드는 미처 맞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두 말씀에서 저는 이제 적구전도 시장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 자꾸 재정의 도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야 될 프레임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지 어느 정책도 재정이 남아 돌아서 재정 정책을 하는 건 그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기차 만들고 뭐 철도 만들고 이런 거 외에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기본소득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문화적 사회적인 논의들을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이 논문을 쓴 게 된 배경입니다. 예. 또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요. 좀 생각을 해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혹시 스튜어트 화이트나 로머, 한국에서 레머라고도 하는 그들의 이론에 대해서는 심퍼시가 없으신 건가요? 뭐 다른 논문을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충북 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신 최승호 선생님께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 한국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이익 공유 사례 연구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신안군이나 안산시 같이 굉장히 저는 어떤 면에서 혁명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20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고요. 목 촬영을 했습니다. 예. 연구의 개요하고 사업 실태하고 이익 공유 사례하고 결론 이렇게
목차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기후 협정 이후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각국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위해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21년에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이제 세계 평균 10.3에도 못 미치는 지금 4.7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30%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공약을 했지만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한 20%로 또 다운시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에서 보듯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험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 협동조합에 의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실태를 지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을 이랬습니다. 공유절에서 재생에너지 아시다시피 비재생과 경합성을 가진 자원이고요. 그리고 공유화, 공유부, 발생, 공유화라든지 공유부에 대한 어떤 개념적 정의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공유하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여러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그 다양한 모형들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재생이 개발에서 이익 공유 방식 예를 들어 금전적 수익 일부를 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전기료 감면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형태, 그 다음에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자 이익분을 공유하는 형태, 그 다음에 피해 보상 형식의 보편적 공유 배당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보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아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주요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좀 나눠서 한번 신앙분하고 안산 시민협회 발전 협동자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 주변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기업 지원 요건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부여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시지원 거치 일시상환을 총 투자비 90%까지 융자 지원이 또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을 보시면 거의 태양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분 참여만 인정되었으나 직접 투자만 인정되었으나 2018년 채권과 펀드로 인정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2018년에 1건, 2020년 6월 22건, 21년에 51건으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태양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즘 풍력 설치에 대한 관심도 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4년 이격거리 규제가 좀 도입이 돼 가지고 이제 계속 지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7년에 12억 87고 2019년 118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년 전과 추세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지었을 때 이게 주민 민원, 소음 이런 문제가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격거리를 더 강화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좁아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제 실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완전히 국가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꽤 많았습니다. 해외 사례도 보아서도 이격거리를 미적용하거나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적어놓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대로입니다. 산자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는데 올해 1월에 발표합니다. 최대 100 발표했습니다.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 운용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지자체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좀 결정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익공유 사례해서 주민지분 투자 방식 철원 두루미 태양광 최초입니다. 부지 임대형이라 해서 제주 가실이 마을 목장 부지 임대를 해서 마을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 복지 사업에 이제 활용하는 행태.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고요. 그럼 채권형은 신안 안서면 자라 태양광 발전 행태입니다. 그 다음에 출자 투자형 안산의 시민협동조합을 해서 각 개별적으로 구자의 뭐 1계좌에서 만계좌까지 투자를 해서 이익분을 이렇게 받아가는 행태입니다. 그다음에 펀드형 태백 가등산과 새만금 육상 태양광입니다. 이거는 어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태백 시민이라든지 군산의 군산 시민까지도 포함하는 행태의 펀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새만금까지는 이제 연락을 좀 못 해봤는데 가덕산 이쪽 부분은 조금 펀드 모집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 행태, 대개 이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이익 공유 행태가 다양한 행태가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 배당 방식이냐 투자 이익 사례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투자 방식이라든지 좀 더 다른 어떤 그거는 좀 극소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편적 배당 방식이 신한군 이익 공유제 행태하고 투자 이익 사례, 신한군 이익 공유제 사례도 보면은 어떤 협동조합 행태를 행식을 빌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보편적 기본소득 행태의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한 3일간 신안군에 가서 좀 여러분들하고 군청 직원하고 그리고 주민협동조합 사무국장님하고 그리고 안좌솔라 태양광 업체 부대표님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좀 시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하시는 업의 시장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좀 물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겁니다. 신한군 진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만들어지고 2021년 3월에 또 개정도 되고 했는데 여기서 일종 목적에 보면 주민의 피해 산정 및 보상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익 배당 자체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권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했더니만 처음에는 권리 개념으로 조례에서 시도를 하려 하다가 다른 어떤 이제 주민자치과라든지 복지계겠죠. 다른 저쪽 계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 행태 이게 소득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피해 보상 형태로 책정이 되면은 소득원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분들이 그 금액이라든지 수급액이라든지 차상위 지원받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주민 피해 보상 건물 행태로 이제 그래서 소득세를 떼지 않는 행태로 이제 순수 배당 행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순수한 기본소득 행태의 배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연역에 2018년 조례가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에 이제 첫 배당금이 주민 지역에 지역 주민에게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2030년에 8.2기가바이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도 비금도 주변에 조성되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가구에서는 거의 200만이 넘어간다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배당금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뭐 안자, 자라, 사옥, 지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제출된 조사된 기간이 2023년 3월 22일이거든요. 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4월 달에 보면은 임자도에서까지도 배당이 지금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임자도까지 포함하면 안 돼. 5군데 지역이고요. 그 파란색 부분도 지금 계속 이제 태양광을 지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비금도에 지금 풍력까지도 지어질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재생에너지 전초 기지로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민참여 제도화 해가지고 신안군은 아예 조례에서 이제 어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방식을 이제 제정을 해버렸는데, 제도화를 해버렸는데, 조례 16조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주민자본의 30%, 총사업비 4%, 정부 가이드라인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 금 같은 경우는 PFT 무담보 대출로 조합 신용인 담보 적용이 없으며 은행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거의 한 90%까지는 주민 참여금의 90%가 이제 무담보 대출 형태로 지급이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법인 대출 상환과 파업 시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반발이 초기에 있었을 때도 그런 겁니다. 이게 태양광 하다가 파산하면 그 부담은 예를 들어 우리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지지 않냐.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이 참 뛰어나신 분인데 이걸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이렇게 무담보 대출 형태로 군이라든지 발전업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주민들의 참여 지원도 사실상 해서 이걸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배당금 지급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배당이 되고 있고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차등을 좀 두었는데요. 발전소 반경 100m 이내 뭐 소음이나 저주파 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했답니다. 솔직히 얼마만큼 그 소음이나 저주파가 발생하겠습니까만은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100m, 500m 이내 뭐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나이에 따라서 전임 연도에 따라서 이제 또 차등을 좀 주어서 했는데 나이에 따른 참여 지분은 이걸 청년 인구 유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만 40세 이하 전입 신고한 날 참여 지분 권리 100%, 만 50세는 또 50% 이렇게 좀 차등을 좀 이런 행태에 좀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연금, 바람연금이지만은 이렇게 주어지는 게 그 햇빛 아동 수당 지급까지도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농어촌 지역입니다. 섬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모델이 신안 모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민발전협동조합 이게 입소문을 보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한번 협동조합 이사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좀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협동조합 설립 목적 보시면은 협동경제 생명 공생 생태 순환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하고 직접 이제 연관된 밀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역은 이제 2013년에 8개 시민단체하고 모여서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제1호 발전소가 준공이 됐고요. 2020년 12월 41호기까지 8월, 7월 저번 달에 제가 가서 이제 면담을 했을 때는 43호기까지 지금 건설이 된 행기입니다. 안산시 안에요.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합원 출자금 임대부지 수익을 보니까요. 2023년에 1496년 나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조합원이요. 그것도 이것도 재밌는 게요. 조합원을 안산 시민만 가입하나요 했더니만 전국으로 오픈시켰습니다. 협동조합은 원래 어떤 지역 주민만 가입하는 게 또 아니라고 이제 협동조합법은 원래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좀 볼만하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좀 수익이 좀 된다고 하니까 23년에 1490년 그 시민출자금 49억인데 지금 한 50억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자체와 시민단체 결합한 행태인데 지자체 이해가 없으면 이것도 힘든 사업이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주로 도서관, 주차장, 체육관, 재활용 선별선 배수지, 자전거 도로 이런 데에서 이제 임대를 받아서 지자체 임대를 받아서 이제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서 직접 보니까 시야와 자전거 도로에 굉장히 긴 거리를 이제 태양광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그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저 뭡니까 일반 공공시설 같으면은 주차장 같은 게 폴대 2개만 씌우면 태양광 시설이기 되기 때문에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서 조금만 큰 주차장이라도 얼마든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재 조합은 95%가 안산 시민 5% 정도가 타지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계좌에서 만계좌까지 뭐 이렇게 되고 수익금이 지금 한 5% 이상의 수익 배당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새로 또 미소를 짓게 한 거는 전기공사업체에 등록이 되어서 모니터링, 보수, 임대까지 유지 관리까지 다 하고 있답니다. 기사까지 둬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 사무실에서 43개가 이게 돌아가는데 뭔가 이제 출력이 안 되고 있다. 고장이 났을 때 직접 기사가 나가서 그곳에 수리하고 이제 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통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 모델이면 순수한 저 투자 지분 모형이냐 봤을 때도 또 협동조합의 정신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공헌비 형태로 계속 매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23년 지금 보시면은 6,500만 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지역 사회와 함께 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좀 전략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개발하는 이익비용 보상적 차원이 투자적 성격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모든 게 다 투자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투자 지분 형태, 지역 현물 보상 형태, 현금이 아닙니다. 또 현물 보상 형태, 마을기금, 제주 과실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금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다른 형태의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현물 보상 형태도 가능하고 무조건적 공유부 주민 배당 형태 어느 정도는 신앙금 모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적인 공유부 배당을 기본소득의 원천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일 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어떤 개념 정의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더 논의 과정 속에서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사회적 경제와의 연결점이 과연 있는가 늘 걱정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신앙금 모형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염전부지가 잠식된다든지 농지가 잠식된다. 그리고 또 20년 이후에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그리고 배당 수익금만 보고 달려드는 거 아닌가. 20년 후에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과연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하고 연결돼서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진 건지 신안고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사회적 관계는 합의에 따른 배분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뭔가 재단할 수 없는 다양한 커먼스 다른 어떤 발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커먼스의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결정되는 배분 방식, 공유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법 제도적 규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부 기본소득 지역 생태 전환 연결고리를 만들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유부가 발생을 했는데 늘 똑같지 않습니까? 지역 공동체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자기네들만 어떤 배불리고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하는 게 이 자원들 자체가 어떤 공동의 목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 어떤 기본소득의 일부분의 재원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 체계에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생태 전환의 어떤 연결고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세 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계속 향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25초 남았네요.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공유심 주민 책임성 강화,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 에너지 전환, 생태적 사회로 인식 개선, 지역 인구 유입, 기본소득 일자리 창출 이런 가치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신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속 뭐 인구 유입이 뭐 많이 됐다고 홍보는 하는데 과연 그게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그런 가치가 중요해지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과 밀접한 주제라 많이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선생님이나 여기 와 계신 분들 자유롭게 질문 좀
저기 지금 생각하시는 중에 혹시 안산시는 협동조합 원들한테만 배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협동조합 원들한테만 배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좀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아, 예, 예. 누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뭐 한 계좌밖에 가지지 못한 10,000원이거든요. 10,000계좌 가진 분하고 이렇게 불균형하지 않느냐. 나는 좀 다 참여하고 싶어도 내가 저소득층 같으면은 그 건물주 가진 분은 10,000계좌 가지고 그 이익분의 5% 이상 차지하면은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가 한글 파일에 올려놨는데 다양한 그 재생에너지 홍보라든지 인식 개선 사업을 협동조합 안에서 하면은 거기에 따른 배당금을 따로 또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비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프로 나타낸 거 그것도 보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LED 무상 교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비 사업에 이제 좀 지출하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사회에 좀 환원하는 행태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한도를 뒀으면 되게 좋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기본소득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얘기되는데 주로 태양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검토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태양광 풍력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다가요. 다른 뭐 지열도 있을 수도 있고 양수 발전을 통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어떤 따로 좀 조사를 좀 해서 향후 연구를 해서 제가 다음에 발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큰 비중은 아닌 건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원체 낮기 때문에 8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에너지 관련된 모든 기술은 거의 국가가 주도해 왔는데 재생에너지는 이게 좀 국가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주도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관점을 지금 발표하신 것 중에선 뭐 공유부와 배분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기술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바로 봤을 때 기술은 자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참여 형태에서 기술의 발전들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게 공유 형태로 이게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수 있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본화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 기업에 종속돼 버리는 형태가 돼서 그 당초 원하는 목적들이 좀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기술의 민주화에 있어서의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 부분들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 저는 계속 좀 그런 걸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주택측에서 빨리 안 끝나려고 많은 압력을 주고 계십니다만 30분부터는 5분이 남았는데 와, 예,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 거는 점심하고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네. 저기 혹시 꼭 나는 이걸 질문하고야 말겠다 하시는 선생님 계신 분, 예, 한 분이라도. 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되는 것들이 일단 현행법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 형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나 배상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은 아리백 같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수준 내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준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민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실험일 뿐이고 이후에 기본소득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공유부형 기본소득을 위해서 국가 차원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발전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국가 주도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을 거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그리드화하는 부분에서도 발전 용량이나
지금 풍력 뭐 태양력이 가장 주요한 형태이지만 어쨌든 그리드화에 굉장히 저해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러면 국가 주도의 발전 대통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유, 너무 반가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좀 하도 또 어디 그 다른 어떤 활동가 분 중에 제목만 보고 좀 뭐 눈에 확 들어오길래 한번 좀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쫓아가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질문했더니 국가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 이게 7년 모형, 선생님 7년 모형도 이 모형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국가 주도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하지 해서 이거를 이익 공유를 전 국민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기본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역적 공유부를 행태에서는 기본소득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약하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시네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또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있다 해서 예를 들면 저 태양이 나도 태양 거고 바다도 내 공유구인데 왜 자기들만 가져?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 것만이 아닌 그 배분 형태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그런 걸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지난 되게 참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전체 주민을 의무적으로 협동조합으로 가입시키게 만드는 방법은 10,000원씩을 내라 그러고 10,000원 없다 그러면 대출을 내줬어요. 그럼 10,000원 낸 사람은 10,000원분의 배당밖에 못 받으니까 피해 보상으로 돌려서 똑같은 액수로 가게 참 뛰어나신 분이고 저희한테 제안한 거는 태양은 전 국민 거다. 그러면 전 국민 배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70% 자본을 금융자본이 다 먹어간다. 이걸 정부에서 대서 전 국민 배당을 하면 태양을 전 국민 공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미있는 세션이었고요. 저는 유영성 선임연구위원님 그 경기도 그 청년 기본소득의 효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신한 배당은 저희가 뭐 시간만큼 허락됐던 플래너리에서 발표해 주셨어도 너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상준 선생님 그 새로운 면에서 기본소득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논의를 더 활발하게 풍부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바쁘신 중에 아침부터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확하게 30분 아니 1분 먼저 끝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